구해달라고? 꿈깨.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바로 나야. 감옥 가서 반성이나 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 뼈대 있는 가문 아니냐? 아버님 칠순 잔치는 반드시 체면이 서야 해. 음식은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좀 색다른 걸로 하고 장소는 프라이빗한 곳으로 알아봐라. 나는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의 입맛에 딱 맞는 식당을 한 군데 찾았어요. 여주인이 아주 센스가 넘쳐서 그의 취향을 기가 막히게 잘 알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식당 이름을 입에 올리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어쩌나. 난 이미 전액 결제를 마쳤고 이 도시에 내로라 하는 명사들을 모조리 초대한 뒤인걸? 사랑하는 여보, 당신 아버지의 칠순을 축하하는 이 기쁜 날에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어. 그건 바로 당신의 사회적 매장이야. 전화를 끊는 순간 목덜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며느리라는 죄인으로 사느라 굽실거리는 게 습관이 된 내 경추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서서히 꺼져가는 휴대폰 화면 위로 귀신처럼 창백한 내 얼굴이 비쳤다. 주방 환풍기는 여전히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불과 5분 전까지 나는 최고급 가사 도우미라도 된 양 전라도에서 공수해온 산낙지를 종이장처럼 얇게 썰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저녁상에 산낙지 회를 올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그 고귀하신 틀니가 상하신다나 뭐라나. 도마 위에 늘어진 축 처진 연체동물들을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위장 깊은 곳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비린내 때문이 아니었다. 10분 전 목격했던 그 장면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박지훈이 소파 틈새에 처박아 둔 태블릿 PC였다. 평소엔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목욕할 때도 들고 들어가더니 오늘은 숙취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지 쓰레기처럼 거실에 방치해 둔 것이었다. 지문으로 얼룩진 액정을 닦아주려던 찰나 메시지 알림이 떴다. 저장된 이름도 없이 붉은 입술 모양의 이모티콘 하나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녹슨 톱이 되어 내 두개골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썰어내는 것만 같았다. 자기야, 우리 아기가 오늘 발차기를 했어?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한 아들이래. 벌써 5개월이나 됐어? 그 알도 못 낳는 암탉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클 순 없잖아. 알도 못 낳는 암탉. 내가 시카를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5년이었다. 박씨 집안의 장손을 낳겠다고 그 역한 한약을 얼마나 들이켰던가. 산부인과의 차가운 수술대 위에는 또 얼마나 많이 누웠던가. 난자 채취 수술을 받고 나면 배가 찢어질 듯 아파서 걷지도 못했는데 그때 박지훈은 뭘 하고 있었지? 바쁘다고 했다. 회사가 해외 사업을 확장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 해외 사업이라는 게 최미영이라는 여자의 뱃속에서 확장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안 가득 퍼진 고기 육수 냄새가 이토록 역겹고 비참하게 느껴질 줄이야. 나는 칼을 내려놓고 개수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을 때리며 살인 충동을 씻어내려 했다. 침착해. 한수아, 제발 침착해. 지금 당장 안방으로 쳐들어가서 그 인간 멱살을 잡고 따귀를 올려붙인 다음 이혼하자고 울고불고 매달려? 그건 아침 드라마에나 나오는 멍청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에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전쟁을 시작했다간 위자료는커녕 빈털터리로 쫓겨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건 결국 나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키친타월로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냈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거실로 돌아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0520. 내 생일이다.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다. 내 생일로 잠가둔 비밀번호 속에 다른 여자와의 뒹구는 추억을 숨겨두다니. 잠금이 풀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시울조차 붉어지지 않았다. 마치 시신을 부검하는 법의관처럼 냉정하고 정확하며
잔인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사진첩을 열었다.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져 나갔다. 1장, 2장, 100장. 발리의 붉은 석양 아래서 그들은 키스하고 있었다. 고급 산부인과 VIP 병실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최미영. 내가 샀어야 할 샤넬 신상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며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라비. 최근 성남 분당 쪽에서 예약하기 힘들기로 소문난 그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사진 정보를 확인했다. 촬영 일자는 지난달, 장소는 바로 그 식당. 사진 속 박지훈은 최미영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탕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배경에 흐릿하게 찍힌 메뉴판에는 식당 로고가 선명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캡처 화면이었다. 이체 내역이었다. 자그마치 3억 원 송금 메모에는 매장 인테리어 잔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입가가 제멋대로 비틀렸다. 3억이라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시골 땅을 팔아 마련해 주신 내 혼수 자금이었다. 투자해서 불려주겠다더니 그 돈이 상간녀 식당 차려주는 미천이 되었구나. 아주 좋아. 박지훈, 당신 정말 대단해. 나는 모든 사진과 채팅 내역, 송금 기록을 내 비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 작업을 마치고 태블릿을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있던 각도 그대로 내려놓았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박지훈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어제 내가 정성껏 다림질해둔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거실에 서 있는 나를 보더니 하품을 쩍하며 잠긴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수아, 물 좀 줘, 목말라 죽겠네. 아, 그리고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벨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깼잖아. 나는 뒤를 돌아 온연을 한 입을 덮고 산저 남자를 바라보았다. 얼굴이 퉁퉁 붓고 눈 밑이 퀭했다. 방탕한 생활의 흔적이었다. 예전엔 그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생긴 피로인 줄 알고 가슴 아파했는데 이제 보니 두 여자 사이를 오가느라 치른 대가였을 뿐이다. 네, 어머님 전화였어요. 나는 정수기로 다가가 얼음물을 따랐다. 유리잔 표면에 순식간에 하얀 성애가 끼었다. 물을 들고 그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 인간에게 물을 떠다 바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엄마가 뭘 하셔? 그는 물잔을 받아 들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목을 대가 꿀렁이며 움직였다. 나는 그가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완벽에 가까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재벌가 며느리의 교과서 같은 미소. 윗니 8개가 보이고 온화하고 순종적이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는 그런 미소. 아버님 칠순 잔치 크게 하시겠대요. 나는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를 원하셔서 제가 방금 예약을 마쳤어요.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했겠지? 그는 입가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건성으로 물었다. 어디로 했는데?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잠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내 손끝이 그의 목덜미에 묻은 붉은 자국을 스치고 지나갔다. 컨실러로 가린다고 가렸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키스 마크였다. 이름이 라비라고 하던데 여주인이 엄청난 미인인 데다가 음식 솜씨가 당신 입맛에 딱 맞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후, 쿨럭, 쿨럭. 박지훈이 사례가 들려 뿜어낸 물이 바닥을 적셨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격하게 기침을 해대더니 튀어나올 듯 커진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어디라고? 목 졸린 수탉처럼 갈라진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라비 말이에요. 나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티슈를 뽑아 젖은 가슴팍을 닦아주었다. 왜 그래요, 여보? 반응이 왜 이렇게 격해? 혹시 가본 적 있어요?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뼛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포가 느껴졌다. 아니. 가보긴 뭘 가봐.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그냥 거기 엄청 비싸다던데? 그리고 집에서 너무 멀잖아.
딴 데로 하자. 신라 호텔이나 뭐 그런 데 있잖아. 그건 안 돼요. 나는 젖은 휴지를 손 안에 구겨 쥐었다. 손톱이 휴지를 뚫고 손바닥 살을 파고들 때까지 꽉 쥐었다. 이미 아버님 명의로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시의원님들, 사장님들, 당신 사업 파트너들까지 다 받으셨다고요. 게다가 내가 예약금으로 5천만 원이나 걸어는걸요. 지금 취소하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우리 둘만 들릴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님 체면,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제 와서 장소 바꾸면 사람들이 박 회장님 댁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수군거릴 텐데 아버님이 그걸 용납하시겠어요? 박지훈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입을 뻐끔거리는 꼴이 꼭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 찌질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쾌감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다. 고통스러운가? 무서워. 아직 멀었어. 내 사랑하는 남편. 진짜 지옥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 서울에는 가을비가 내렸다. 하늘은 곰팡이 핀 헝겊처럼 우중충했고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시부모님을 훔쳐보았다. 시어머니는 짙은 보라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올린 채였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거만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는 둥, 기사 운전이 거칠다는 둥, 내가 나를 잘못 잡았다는 둥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다. 수아 너 말이다. 이런 날 잔치라니 재수없게. 내가 말한 그 식당 정말 괜찮은 거 맞니? 만약 별로면 각오해야 할 거다. 어머니가 새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가락으로 차창을 톡톡 두드렸다. 염려 마세요, 어머니. 나는 뒤를 돌아보며 깍듯하게 하지만 뼈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곳 분위기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나는 오늘 순백색의 원피스를 입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내 마른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옷이었다. 보통 잔칫날에는 화사한 색을 입는 게 예의라지만 난 보란듯이 흰색을 골랐다. 겉으로는 서구적인 세련미를 가장했지만 속으로는 내 죽어버린 결혼 생활과 멍청했던 과거의 나를 위한 상복이었다. 운전대는 박지훈이 잡고 있었다. 출발할 때부터 그는 꿀 먹은 벙어리였다. 핸들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도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신호 대기 때마다 그는 휴대폰을 힐끔거렸다. 누구한테 연락하는 걸까? 그 배불뚝이 애인한테 숨어 있으라고? 아니면 문 닫고 도망가라고? 너무 늦었어. 이미 30분 전에 내가 박지훈 비서의 이름으로 그 여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니까. 회장님 내외분이 이번 행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해 주시고 사장님이 직접 의전해 주십시오. 박 전무님 승계 문제와 직결된 일입니다. 그 문자를 본 여자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드디어 박지훈이 자기를 부모님께 소개하는구나. 드디어 내 세상이 오는구나 싶었겠지. 지금쯤 얼굴에 최고급 파운데이션을 떡칠하고 가장 비싼 보석을 고르며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고 있을 거다. 차가 천천히 라비의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미 벤츠, 벤틀리, 마이바흐 같은 최고급 세단들이 즐비했다. 서울 사교계의 절반이 모인 듯했다. 박지훈이 주차를 마치고 시동을 끄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지훈아, 문 안 열고 뭐 하냐? 뒷좌석에서 시아버지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네, 아버지. 박지훈은 화들짝 놀라 안전벨트를 풀려 했지만 손이 떨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내가 먼저 내려 검은 우산을 펼쳐 들고 뒷좌석으로 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어머니를 부축하자 진한 사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했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건 사치스러움 그 자체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몽환적인 빛을 뿌리고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송로버섯과 푸아그라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레스토랑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피처럼 붉은,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밀착 원피스를 입은 여자. 임신 5개월이라 부른 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도 그녀는 보란듯이 배를 내밀고 있었다. 풀 메이크업을 한 얼굴에 입술은 쥐를 잡아먹은 듯 붉었고 목에는 눈이 멀 것 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최미영이었다. 우리를 발견하자 그녀의 눈이 번쩍 빛났다. 탐욕과 흥분,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다는 그 야망 가득한 눈빛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키리를 신고 엉덩이를 흔들며 다가왔다. 어머, 전무님. 드디어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끈적거렸다. 내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몸을 박지훈 쪽으로 기울이며 아른 체를 했다. 그리고 회장님, 사모님. 라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 사장, 미영이에요. 박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뒷걸음질 쳤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빨간 고추처럼 차려입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보수적인 시어머니 눈에 저런 천박한 차림새와 경거망동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뜻이었다. 지훈아, 저 여자가 내가 말한 센스 있다는 그 사장이냐?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나를 돌아보았다. 수아 너는 눈이 어떻게 된 거니? 이런 점잖은 자리에 저런 차림새가 가당키나 하니? 나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박지훈과 최미영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하지만 교묘하게 몸을 틀어 모두가 최미영의 불룩한 배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성 있고 열정적이잖아요. 나는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내 눈빛은 얼음 송곳처럼 최미영의 얼굴을 찌르고 있었다. 게다가 이 사장님,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직접 의전까지 나오셨잖아요. 그 정성을 봐서라도 우리가 기쁘게 받아줘야죠. 안 그래요, 여보. 나는 고개를 돌려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비싼 양복깃을 적셨다. 그래. 그가 쥐어짜듯 대답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최미영은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자신감이 넘쳤다. 나의 이 너그러움이 본처의 무능력함이라고 착각했고 박지훈의 침묵을 묵인이라고 믿는 눈치였다. 그녀는 배를 더 내밀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사모님이 역시 배우신 분이라 다르네요. 자, 다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아버님 아니 회장님은 위해 제일 좋은 자리로 빼놨어요. 방금 튀어나올 뻔한 사버님이라는 호칭에 좌중이 얼어붙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기 시작했다. 저 여자 누구야? 박전무랑 왜 저렇게 친해 보여? 배 좀 봐, 그냥 살찐 게 아닌데? 여사장. 저 식당 박전무가 투자한 거 아니었어? 파리떼처럼 윙윙거리는 소문들이 박지훈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자리에 앉자 분위기는 기괴할 정도로 무거워졌다. 상석에 앉은 시아버지의 안색이 어두웠다. 평생을 산전수전 겪으며 기업을 일군 노인이다. 이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의 시선이 박지훈과 최미영 사이를 오갔고 손가락은 초조한 듯 식탁을 두드렸다. 하지만 최미영은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테이블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말이 좋아 건배 제이지, 사실상 안주인 행세였다. 그녀가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가슴골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네크라인이 출렁거렸다. 회장님, 만수무강하세요. 그녀가 교태에 섞인 웃음을 흘리며 잔을 들었다. 이 잔은 제가 제 뱃속의 아기를 대신해서 올릴게요. 크금. 박지훈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저기 미영씨, 그만하고 가서 일 봐요. 주방 안 챙겨도 됩니까? 어머, 전무님도 참, 주방엔 셰프가 있잖아요.
최미영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앙탈을 부리듯 발을 구르며 손을 휘저었다. 그 순간이었다. 반짝 하고 빛이 났다. 그녀의 오른쪽 중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록색 광채. 빛이 반지였다. 최상급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늙은 갱도에서나 나온다는 그 귀한 빛이. 주변을 다이아몬드로 촘촘히 박아 넣은 고풍스럽고 묵직한 디자인. 탁자를 두드리던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딱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그 반지에 고정되었다. 혼탁했던 노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나도 그 반지를 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건 평범한 반지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가문의 폐물, 시아버지가 프러포즈할 때 건넸다던 바로 그 정표였다. 반년 전 시어머니는 반지가 없어졌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가사 도우미들의 몸수세까지 했었다. 심지어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기도 했지. 그때 박지훈은 도둑이 든 것 같다며 뻔뻔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까지 했다. 알고 보니 도둑이 바로 여기 있었네. 시아버지가 녹슨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식간에 장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든 하객이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헤드 테이블을 주시했다. 그 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천둥소리처럼 낮고 거칠었다. 최미영은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장신구를 칭찬한다고 착각한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손을 들어 조명 아래서 반지를 흔들어 보였다. 예쁘죠? 이거 지훈 씨가 저한테 준 정표예요. 제 기품에 딱 어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장창. 굉음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 새빨간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튀어올라 마치 선열이 낭자한 범죄 현장처럼 보였다. 박지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도둑 맞았다더니. 그 귀한 걸 내가 감히 저런 여우년한테 갖다 바쳐? 박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지 못하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엄마. 아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횡설수설 애원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리라. 최미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바닥에 무릎 꿇은 박지훈과 살기가 등등한 시부모님을 번갈아 보던 그녀는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지훈 씨, 그녀가 뒷걸음질 쳤다. 이거 자기가 사준 거 아니었어?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앞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의 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곧 저 여자가 흘리게 될 피눈물과 닮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시큼하고 쌉싸름하지만 끝맛은 깊었다. 그때 레스토랑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무대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다. 원래대로라면 시아버지의 찬란한 업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될 순서였다. 여러분.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죽은 듯이 고요해진 레스토랑 안에서 내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무대 옆 컨트롤 박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흥분으로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케이크 커팅 전에 제가 시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제 남편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겨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무릎 꿇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눈빛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누르지 말라고, 제발 멈춰달라고 빌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훈 씨. 당신이 그 임신한 여자를 우리 세상으로 끌어들였을 때 이미 후회 따위는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야지. 내 손가락이 버튼을 꾹 눌렀다. 스크린이 밝아졌다. 거대한 LED 화면이 번쩍이며 지직거리는 전류 소리를 냈다. 인자하게 웃고 있던 시아버지의 사진이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끔찍할 정도로 고화질인 영상이었다. 스피커에서는 웅장한 교향곡이나 시아버지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레이션 대신 끈적하고 습한, 듣기만 해도 귀가 데일 것 같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라비 레스토랑이 자랑하는 최고급 음향 시스템은 본래 고상한 클래식 음악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지금은 저 개만도 못한 남녀의 원초적인 욕망을 충실하게 재생하고 있었다. 신음 하나하나가 극도로 증폭되어 이 폐쇄적이고 호화로운 공간을 울렸고 점잖은 상류층 인사들의 고막을 강타했다. 화면 속 박지훈은 상반신을 드러낸 채였고 등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최미영. 지금 무대 아래서 석고상처럼 굳어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는 쾌락에 취해 일그러져 있었다. 오빠 그 칙칙한 여편네 이번 주에 또 배란 유도제 맞으러 간대? 화면 속 최미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독하게 비웃었다. 그 재수 없는 여자 얘기는 꺼내지 마. 박지훈의 목소리. 내가 5년 동안 들으며 가장 듬직하다고 믿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하수구에서 기어나온 쥐새끼 소리처럼 들렸다. 목석 같은 여자야. 지분 때문만 아니었으면 진작 내쫓았어. 역시 자기가 최고야 자기야. 이번 인테리어 비용 3억은 자기 기술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해. 좌중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엄숙해서가 아니었다. 너무 큰 충격의 집단으로 말문을 잃어버린 것이다. 오직 스피커에서만 역겨운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고 화면이 전환되면서 은행 이체 내역, 회사 공금으로 구매한 명품 영수증들이 슬라이드처럼 선명하게 지나갔다. 영수증마다 박씨 그룹 재무팀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수취인은 예외 없이 최미영이었다. 나는 컨트롤 박스 옆에 서서 평소엔 점잖은 척하던 저 사람들의 표정을 구경했다. 가관이었다. 이 의원은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접시에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를 냈고 언제나 가식적인 미소를 띠던 김 사장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내 출신이 미천하다며 뒤에서 수군대던 귀부인들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세기의 스캔들을 목격한 흥분으로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내가 가장 보고 싶은 건 우리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박지훈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척추가 뽑힌 연체동물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는 화면 속 자신의 추태를 올려다보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했다. 입술을 달달 떨며 멈추라고, 저걸 부수라고 소리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극도의 공포가 그의 성대를 마비시켰다. 그건 사회적 매장의 순간이었다. 이 바닥에서 여자를 만나는 건 죽을 죄가 아니지만 멍청한 건 죄다. 상간녀를 아버지 칠순 잔치에 데려오고 이런 영상이 공개되고 심지어 공금 횡령까지 들통났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박씨 집안의 체면을 가죽재 법견에 바닥에 패대기 친 꼴이었다. 아, 꺼. 당장 꺼. 정막을 찢고 비명이 터졌다. 최미영이었다. 드디어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다.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무대로 달려들더니 그 얇은 몸으로 거대한 스크린을 가려보려 양팔을 허우적거렸다. 나 아니야. 저거 합성이에요. AI라고요.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녀가 악을 썼다. 공들인 화장이 식은땀과 일그러진 표정 때문에 괴물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삿대질했다. 눈빛에 살기가 가득했다. 너야. 내 지디지. 천한년. 내가 아들 가졌다고 질투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짐승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발악을 무시한 채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비. 마이크의 하울링 소리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렸고 최미영의 비명도 뚝 끊겼다. 나는 또각또각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구두굽이 나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박씨 집안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거대한 3단 케이크 앞에 섰다. 아버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라고 적힌 설탕 장식과 금박, 비싼 과일로 치장된 사치스러운 케이크였다. 다들 모이셨으니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차분하고
냉정하며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진정한 축하 선물을 드려야겠죠? 나는 클러치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누구에게 건네주는 대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봉투 속 내용물을 꺼내 들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그리고 외도 영상 캡처본, 혼외자 친자 확인서, 50페이지에 달하는 공금 횡령 내역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증거자료 뭉치였다. 철석. 나는 서류 뭉치를 그 화려한 케이크 위로 내동댕이 쳤다. 하얀 생크림이 사방으로 튀어 죄증들 위로 얼룩을 남겼다. 붉은 딸기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마치 지식여진 심장들처럼. 아버님, 며느리로서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집안 청소 좀 해드렸어요. 나는 상석에 앉아있는 평소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만했던 노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검붉게 변해 있었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고 목에서는 낡은 풀무질 소리 같은 거친 숨소리가 씩씩거렸다. 한 손으로 테이블볼을 어찌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손톱이 나무 식탁을 파고들 기세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외마디 신음과 함께 눈을 까뒤집었다. 화면 속의 영상, 배부른 상간녀, 며느리의 반란. 이 거대한 충격이 그녀의 나약한 신경을 끊어놓았다. 그녀는 나무 토막처럼 뒤로 뻣뻣하게 넘어갔다. 엄마, 어머니. 친척들이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고 구급차를 부르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무릎 꿇고 울면서 간호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기절.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른다. 깨어나서 마주할 현실이 진짜 지옥일 테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 시아버지가 드디어 움직였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그는 부축하려는 비서를 거칠게 밀쳐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값비싼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건 흉기였다. 그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박지훈에게 다가갔다. 박지훈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망했어, 다 끝났어. 퍽. 둔탁한 소리가 났다. 시아버지가 휘두른 와인병이 박지훈의 어깨를 강타했다. 병은 깨지지 않았지만 박지훈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유리 조각과 와인 범벅이 된 바닥 위를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내 핏줄에서 어떻게 너 같은 천치가 나왔어. 시아버지가 포효했다.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굳으시는 발로 아들의 몸통과 얼굴을 사정없이 걷어찼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죽일 기세였다. 발길질할 때마다 퍽퍽 하는 살벌한 타격음이 들렸다. 아빠 잘못했어요. 그만 때려요. 아빠. 박지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빌었다.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와 와인이 뒤섞여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최미영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녀가 꿈꾸던 재벌가는 샴페인과 꽃,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지 이런 피 튀기는 폭력의 현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 쳤다. 이 아수라장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어딜 가려고? 내가 나직하게 말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 2명이 그녀의 퇴로를 막아섰다. 레스토랑 보안 요원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나의 명령, 아니 내 뒤에 있는 진짜 대주주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 이거 놔. 나 임산부야. 내 뱃속에 박씨 집안 장손이 있다고. 최미영이 뱃속 아이를 방패막이 삼아 악을 썼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구타하던 발길질을 멈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렸다. 핏발선 눈동자가 최미영을 그리고 그녀 손에 끼워진 반지를 노려보았다. 저 반지를 당장 빼앗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영하의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저 사기꾼년 당장 경찰서로 넘겨. 박씨 집안의 핏줄. DNA 검사하기 전까진 그냥 더러운 살덩어리일 뿐이야. 보안 요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최미영의 양팔을 결박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지훈 씨. 나 좀 살려줘.
지훈 씨. 최미영이 절규하며 바닥에 널브러진 박지훈을 찾았다. 하지만 사랑을 맹세했던 그 남자는 지금 바닥에 웅크린 채 그녀 쪽은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도 아들을 낳아 팔자를 고치는 일도 없다는 것을. 이익이 최우선인 이 냉혹한 집안에서 스캔들의 원흉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건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 레스토랑의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찰칵, 찰칵, 찰칵. 수없이 많은 플래시가 터지며 어두운 실내를 대낮처럼 밝혔다. 셔터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박 회장님. 아드님이 중대한 경제범죄와 사생활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스크린의 영상은 사실입니까? 박 전무님. 고개 좀 들어보십시오. 저분이 소문이 그 내연녀입니까? 끼고 계신 반지는 작물입니까?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이 난장판을 영원히 기록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공포에 질려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시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몸을 떨며 기자들에게 삿대질하려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의자에 쓰러졌다. 혼란은 정점에 달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서 고요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평소엔 구름 위에 있는 척하던 박씨 일가가 시궁창 쥐새끼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하고 심판받는 꼴을. 통쾌한가? 통쾌하다. 하지만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곳이 내가 5년이라는 청춘을 낭비한 곳이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섞이려 노력했으나 결국 잡초 취급만 받았던 그 재벌가다. 이제 그 성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려 악취를 풍기는 폐허가 되었다.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고성, 욕설을 뒤로 한 채 몸을 돌렸다. 클러치백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내 눈가에 맺힌 아주 미세한 물기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측문을 밀고 비상계단으로 나갔다. 콘크리트와 먼지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값비싼 향수와 썩어 빠진 인성이 뒤섞인 레스토랑 공기보다 만 배는 상쾌했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몸을 옥죄던 족쇄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손가락을 베어도 소리 한 번 못 내던 한수아, 남편을 기다리며 밤마다 숨죽여 울던 한수아. 그 멍청하고 가련했던 여자는 저 레스토랑에서 죽었다. 1층 측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비는 언제나 뼈가 시리도록 차갑다. 길가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갈랐다. 뒷좌석 문이 열렸다. 짙은 회색 슈트를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든 채 안경을 추어올리며 사무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담당 변호사이자 이번 박씨 그룹주가 폭락 작전의 설계자 중 한 명인 김 변호사였다. 한수아 씨, 연기 완벽했습니다. 나는 우산을 접고 차에 올랐다. 차 안은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은은한 가죽 냄새가 났다. 끝났나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김 변호사가 서류 한 부를 건넸다. 방금 박씨 그룹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내일 아침장이 열리고 횡령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가면 하한가는 따 놓은 당상입니다. 우리 계약대로 이건 한수아 씨 몫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들었다. 거기에 적힌 숫자는 박지훈이 그 여자에게 쓴 인테리어 비용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다. 그건 내가 5년 동안 흘린 피눈물과 짓밟힌 자존심에 대한 위자료이자 여왕으로 다시 태어날 내 인생의 종잣돈이었다. 출발하죠. 나는 시트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눈을 감았다. 박지훈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마지막으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잘 가요, 전 남편. 감옥에서는 부디 사람 되는 법 좀 배워서 나오길.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바퀴가 웅덩이를 지나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차창에 맺힌 빗물 때문에 바깥 세상은 기묘하게 일그러진 환영처럼 보였다.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백미러를 보며 꼼꼼하게 덧발랐다. 아주 선명한 붉은색. 강렬하고 뜨겁고 공격적인 색이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승리자만이 지을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비가 그쳤다. 날이 밝았다.